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지금까지 끝장 뉴스에서 참담한 과거 이야기를 들으셨죠. 뇌물 혐의와 주가 조작 혐의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수사를 받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희망찬 미래도 얘기하셔야죠. 끝내주는 경제에서 경제 이야기 이어가고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 펼치고 있는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손님으로 윤영중 랩 2050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일정이 참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중요한 일정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김건희가 망친 경제를 이재명 정부가 회복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인가요? 네, 일단 뭐 그 첫 번째 회의 자체가 비상경제 TF 만든 것이었잖아요. 네. 비상경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어쩌면 일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비상경제 대응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네. 비상경제 대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플 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근본적인 치료도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그래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정 5개년 계획을 짜야 됩니다. 네네. 오늘 바로 그 국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그게 발표됐나요? 네. 그게 국정기획위원회잖아요. 마치 지금 아셨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오늘 발표 현장에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그 국정기획위원회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리고 2달 동안 낮에 거기 가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저녁 때 여기 와서 방송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여쭤보면서 조금 쑥스럽네요. 저도 그 네, 자리에 마치 있었는데. 처음 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리액션을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정과제 보고서라고 역대 모든 정부의 인수위가 다 발표하는 보고서거든요. 저는 제가 아마 92년도 이후의 모든 국정과제 보고서를 다 챙겨봤습니다. 예, 30년 넘게 다 챙겨본 거죠. 정말 예, 정책 덕후 같아요. 윤 이사님은. 네, 저는 이제 그 일부러 자료를 다 수집해서요. 공약집과 국정과제 보고서, 국정백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자료를 봐야 공약의 총체적인 이해가 공약집은 예. 후보 때 선거 때 내놓는 맞습니다. 거고. 공약집. 그다음에 그리고 그 인수위가 이번의 경우에는 국정기획위가 내게 된 거죠. 보통 때는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인수위가 있고 임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보고서가 네, 보고서가 거의 시작과 동시에 나오거나 시작하기 전이나 뭐 그 전후에 나옵니다. 네, 그때 그 보고서 국정과제 보고서라고 합니다. 국정과제 보고서. 네, 그리고 국정과제 보고서가 임기 5년 동안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에 등장합니다. 그거는 매년 업무보고 자료를 또 각 부처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근데 업무보고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국민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께 공약이나 국정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보고를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인수위를 대신해서 국정과제 보고서,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인데요. 제 기억에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억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100개를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네. 이번에는 123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까 세 번째 자료 보신 건 백서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정권 끝날 때 내는 정권이 건가요? 끝날 때 그동안의 공약과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이제 총정리한 문서가 국정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파악하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오늘 노하우를 공개를 하신 세 가지 거네요. 꼭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게 오늘 국정과제 발표가 보고서입니다. 됐다. 꼭 봐야 되는 보고서이고 제가 다른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도 다 봤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보통 국정과제 보고서의 기사를 쓰기가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역의 국정과제가 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가 한꺼번에 발표되니까 네. 뭘 써야 될지.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볼 때에는요, 내 분야가 어떤 식으로 기술되었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혹은 내 분야가 빠졌나 이거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 총체적인 그 국정과제 보고서 기사를 쓰기가 참 난감한데, 대부분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뭐 순서대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 분야에 나온 공약들, 국정과제가 좀 중요한 과제이겠거니 해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이번에 국정과제 보고서는 첫 번째 국정 목표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였기 때문에 그 정치 행정 분야의 국정과제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아마 검찰 개혁이 이제 첫 번째 국정과제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들이 중점적이었는데요. 저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뒤에 뭐 혁신경제니 기본사회니 뭐 균형성장이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어떤 거죠? 부분이었냐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숫자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대국민 보고의 PPT 자료에 아마 네. 79페이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각 분야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이렇게 패스해서 보신 다음에 79페이지인가를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한 3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7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71페이지부터입니다. 네.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산재 사고를 지금 1만 명당 0.39명이 사망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2030년에는 0.29명으로 줄이겠다. 아, 진짜 딱 네. 못 박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칭찬을 해줄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면요 중간에 달성을 못하면 이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용감하게 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론도 전문가도 국민도 이거 계속 지켜보면서 얼마만큼 이행됐는지를 네.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아주 빼곡해요. 임금 체불액은 작년에 2조가 넘게 발생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2030년도에는 1조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아. 교통사고 사망자도 작년에는 2,500명 넘게 발생했는데 2030년도에는 절반 이하인 1,200명 가량으로 줄인다고 야, 하더라고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하는 목표인데요. 네, 심지어 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까지도 9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수준으로 낮추겠다. 야,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게 눈에 띄었다고 하시니까 또 제가 칭찬받은 것 같아서 저도 네. 거기에 관여를 해서 아니 저는 으쓱하네요. 되게 담대한 목표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건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망자 이런 거는 정책을 잘 핀다 해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정책적으로 돈을 더 쓰면 의지를 더 내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좀 눈에 띈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비판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아동수당 공약은 공약 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게 공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공약을 일부 수정해서 어찌 보면 약간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는 하지만 그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걸 이번에 못 박은 것이고 현재 8세이죠? 네, 8세입니다. 8세까지 주는데 8세 이하인데 13세 13세까지 그리고 확대하겠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 제가 이 방송 출연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반에 네.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잘한 것 네. 그나마 잘한 네, 거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있다. 그게 그 생계급여의 그 지급 기준을 상향한 거다. 30%에서 32%로 상향한 거. 제가 이거 하나 칭찬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는 35%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조금 올라간 것 때문에 그 이 지급받는 대상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급받는 사람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소득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사실 이 3%가 몇만 원이 그 생활에 있어서의 윤택함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담대한 목표인데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의 본인 부담 비중이 지금은 100%예요. 근데 그걸 30%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요양병원 입원해 있으면은 뭐 병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가 네. 정말 비싸잖아요. 네. 요즘은 인건비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국가에서 70%를 내준다. 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 야심찬 계획인데 또 경제 쪽에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경제 쪽에도 아주 빼곡합니다. 심지어 뭐 반도체 수출액이 지금은 1,400억 달러 연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주 빼곡하게 이걸 1,700억 달러 수준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몇몇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생산 규모가 우리나라가 세계 7위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리겠다. 뭐 재생에너지의 발전 어떻게 보면 발전량은 35기가와트에서 78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아주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요 내용은 최근 정기본에 실린 네. 숫자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벤처 투자 규모도 우리가 연간 한 12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이것도 연간 40조 원 규모까지 네.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방산 수출액은 3배, 지금 100억 달러 수준하고 있는데 3배인 300억 달러.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방한 관광객 수예요. 방한 관광객 수를 2024년 작년에 1,63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초에 급감합니다. 올해 초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안 와요. 왜냐면은 12월 3일 이후로 한국이 언제든지 군사정변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그렇죠. 위험한 나라라고 맞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겠어요? 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4월 4일 이후로 갑자기 또 급증을 다시. 하게 돼요. 급증을 하고 또 K 컨텐츠, 뭐 캐대언, 뭐 이런 열풍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도 아마 6월달 방한 관광객 수가 160만 명 정도 남짓이었거든요. 근데 2030년에 연간 3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라는 네. 담대한 목표를 내세웠는데 연간 3천만 명이면 매달 250만 명씩은 네. 관광객이 와야 되는 거고 사실 관광객의 숫자는 이 내수산업 발전, 내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이제 관광 강국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데가 1억 명 정도씩 오더라고요, 연간. 네. 그래서 아마 거기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따라가 보자 이런 취지 아닐까. 일본도 내수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됐었는데요. 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제가 경제 1분과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 딱 같이 논의를 우리 해서. 브리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훨씬 잘해주셨어요. 요약해서.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 돈도 나왔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 예. 크게 뭐 몇 가지 이제 정리 개편하고 조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210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온 이 대국민 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고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그 내역이나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근데 210조 원 다 합쳐서 210조 원 만들어 놓고 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많이 줄였거든요. 재정이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1년에 뭐 60조다, 100조다 이렇게 펑크를 내놓으니까 그거 재정을 너무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공약을 줄이고 정리를 했는데도 5년간 어쨌든 210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정과제를 이미 오늘 발표가 됐어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많이 내달라라는 또 말씀도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게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국정기획위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마지막 국민들에게 결재받는 과정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국정과제들은 오늘 발표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의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돈 문제, 210조 원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늘 네. 한 가지 일정을 가졌죠. 일정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어떻게 대통령이 하루에 이렇게 일정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저도 참 의문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또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 저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이름도 굉장히 낯설어요. 제 기억에는 이런 명칭의 간담회를 대통령이 주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최초의 그런 이제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10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재원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작업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올해 세수의 그런 그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세수 펑크가 어마어마한 수준을 났기 때문에 또 그 윤석열 정부가 첫 해 세제 개편안으로 감세 규모가 5년간 거의 100조 원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다 메워야 되는데
그 오늘 간담회는 사실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짜서 모으는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도 아직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지금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의 내용을 유튜브로 다 공개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보다가 왔는데요. 2시간짜리 간담회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챙겨볼 네네.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대체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네, 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게 누가 참석하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실과 각 부처 주요 관계자들, 그렇죠. 재정을 네. 다루는 네. 주요 관계자들만 뭐 참석해서 기재부 있을 거고 뭐 네. 보통 각 부처에 또 예산실이 따로 있죠. 그런 네. 쪽에서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대통령실의 뭐 정도 수석급들, 있는데. 수석보좌관들, 뭐 이런 분들, 경제수석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할 텐데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셨고요. 근데 제가 눈여겨 본 것은 민간의 재정과 예산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까지도 좀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분들이 그 우석진 명지대 교수, 그 여러 방송 활동도 많이 방송 셀럽이시고 하시는 뭐 영혼의 경작자라고 불리는 네. 분이시죠. 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네. 그리고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분은 뭐 저와도 여러 이제 그 재정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던 분인데요. 그 이분뿐만 아니라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런 국책연구기관, 이런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함께 참여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모은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재부 예산실이 딱 예산을 틀어지고 재정을 계속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관료들 중심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 중심으로 예산을 짜고 재정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약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정부도 아마 그런 아이디어들의 현실성, 그러니까 저도 여러 이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그 정책의 일선의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한번 논의해서 확인을 좀 받아보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자들과 일선 공무원들 간의 그런 소통과 협업의 그런 장이 많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마련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선에서 그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비유를 재밌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밭이 있는데 씨앗을 살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씨앗을 안 사서 밭을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 좀 돈이 좀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사서 밭을 이제 씨앗도 뿌리고 밭도 가꾸고 수확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재정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라도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좀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네.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이거거든요. 재정하고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이렇게 예산을 틀어지고 있으면서 각 부처에서 뭐 복지 보면 복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고용노동 보면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환경 보면 뭐 기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다 사업을 가지고 와서 기재부 예산실에 와서 제발 이 돈 좀 주세요. 네. 그럼 예산실에서 이건 돼요. 저건 안 돼요. 이건 돼. 안 돼. 왜 돈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예산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시스템을 사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부처에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다 같이 장관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 이번 올해는 복지가 중요하고 기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힘을 실읍시다라고 하면 복지하고 기후가 증액이 예산을 그냥 그 부처에다 주고 그 부처에서 알아서 장관 주재하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되는 사업 쪽으로 가자라고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총액 예산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 사업별로 기재부에게 결제받는 방법을 이제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10조 안에서는 그 부처 안에서 자율적으로 너네들이 중요한 거 순서대로 잘 배정해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성과로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재부가 모든 사업들에 다 빨간 줄을 긋게 되면 권력이 기재부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그 권한과 책임에 일치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좀 기형적인 형태의 국정 운영이었는데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기재부가 좀 과도한 권력 권한들을 좀 행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또 굉장히 불효불급한 그 예산들을 상당히 절감을 할 수도 있겠다. 관료들 네. 중심으로 짠 예산을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또 조금 아까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장관 인사 발표가 났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이렇게 막 많은 중요한 일들 한꺼번에 다 처리를 네. 하고 있는데 무려 장관급 인사 4명이나 발표가 4명이요. 네, 발표가 아, 되었습니다. 일단은 네. 그 낙마한 부처였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되었고요. 네, 네, 두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네.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네, 네, 네. 공정거래위원장까지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 네, 이 중에서 뭐 경제와 관련된 뭐 부처는 당연히 이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네, 네, 네.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지명이 된 물론 네. 인사청문회와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명이 된 그 주병기 서울대 교수 네. 가 좀 관심이 갔는데요. 이분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서울대 교수, 네, 서울대 이분이 교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지명된 거죠. 네, 후보자입니다. 이제. 네, 네, 네. 그 이분 어떤 분이세요? 잘 아시죠? 서울대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부 교수이고 분배 정의 연구센터의 소장을 또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고 하면 두 분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한 분은 한양대학교의 하준경 교수, 예, 지금 경제 성장 수석을 네네네 하고 들어가 계시죠. 있죠. 네. 그리고 그 또 한 분은 바로 이제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교수였습니다. 네. 두 분이 저는 그 적절하게 어찌 보면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하준경 교수의 전공은 거시고요. 주병기 교수의 전공은 또 미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심지어 하준경 교수의 주요 논문 주제는 네. 성장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슈페터라든지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주병기 교수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분배입니다. 아. 네, 분배와 또 공정 경제, 네. 하도급과 원청 간의 관계, 납품 거래 단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사실 주병기 교수에게 글을 하나 기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원청과 하청 간의 납품 거래와 관련된 그 단가 조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네. 기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분배와 공정경제 관련한 전문가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어찌 네, 보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절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보통 거시 미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시라고 하면은 국가 전체의 문제,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시라고 그러고 거시 경제학이라고 그러고요. 미시 경제학은 뭔가 이렇게 작은 제품 이런 거 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기업이 미시입니다. 기업 소비자 이쪽 보는 게 미시 경제학. 그렇게 나눠서 맞습니다. 네. 잘 배분한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다른 분들 금융위원장 이혁원 장관 후보자는 저 관료 출신이시죠? 네,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요. 그 이분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 때문에 2억 원. 근데 3억 원도 10억 원도 100억 원도 아닌 2억 원.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이름이 뭐 평소에는 괜찮겠으나 금융위원장 정도의 직책을 맡으려면 우리 네. 100조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금융에서는 2억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그 2조 원이나 20조 원, 200조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 그동안 충분히 그 경력을 통해서 능력을 좀 입증하신 분이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네. 금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위원장은 또 학자고 그 금융위원장은 관료 출신이고 네. 뭐 이렇게 됐네요. 금융위원장이 임명이 된 걸로 봐서는 아마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합치는 조직 개편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거 아마 내부 정보를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는데 네. 그런 예상이 되네요. 이재명 대통령 일정이 많은데 이거 하나 잠깐만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며칠 전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빈 만찬을 했는데 네.
그 상대가 베트남이었다고 해서 네. 조금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첫 국빈만찬 이거 베트남인지.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한번 지난 11일에 있었던 이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 우리 공산당 서기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도대체 어떤 직책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권력 서열 1위입니다. 아,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그러면 1위입니다. 대통령하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원수이고요. 그래서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것이고 네네네. 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제가 이제 평가하는 이유는요. 이날 이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와 베트남이라는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물론 뭐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까운 역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인연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 네, 파병을 베트남에 함으로써 참전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베트남의 군인들과 싸웠던 네. 전쟁 상대국으로 맞상대했었던 국가였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는 과거는 과거의 일로 이제 그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어떻게 보면 설정을 해서 여러 그 이후에 많은 관계들을 쌓아오곤 있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성명이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제적인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의 첫 시발점이 아닌가. 그게 어떤 거죠? 왜냐면요, 그 이날 공동 성명의 첫 번째 이제 주제는 교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늘리겠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했는데 그 외교 정책이 뭐예요? 외교 정책에 지금에 대응하기 위한. 뭐냐면요, 그 어찌 보면은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예. 아, 미국 일변도가 아니고 네, 다변화하겠다 이런 미국 건가요? 일본도가 아닌 다변화라고 표현하면 너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미국 그러니까 어떠한 세계 정세나 외부 압박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베트남하고도 잘 지내고, 맞습니다.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EU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어쩌면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잘 지내는 수준을 넘어서요. 경제적으로도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교역 상대국 중에 순위가 1위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1, 2위가 최근에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미국, 중국. 원래 중국 미국이었다가 네. 이제 미국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네. 저는 3위가 도대체 어딜까? 어. 제 예상은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닐까요?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군요. 네. 아.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위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의 교역 3위 국가인데 2030년까지 교역량을 지금의 교역량이 867억 달러 연간인데 1,500억 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 게 지난 20년간 30억 달러 규모에서 800억 달러까지 20배 가까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앞으로도 한번 계속 늘려보자.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중요한 그 관건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그리고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타진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이 베트남에서 정말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사업까지 남북이 엄청 길어가지고 베트남이 1,500km에 그 달하는데요. 원래 북에 그 호치민이 있고 남에 하노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도로가 잘 안 돼 있어 30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어찌 보면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중요한 사업인데 그게 한국이 참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까지도 오간 그 성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간의 집권 플랜을 발표하고 그리고 장관 인사를 하고 재정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외교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이 윤영중 이사님의 해설을 좀 방송이 들어봤고요. 다 더 준비한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승병 박사님 기다리세요. 요즘 팔란티어 엔비디아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다시 뜨겁습니다. 이 기술 기업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삼성전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 최승병 박사하고 끝까지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윤영중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